어느 주말 저녁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본의 아니게 공포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 채팅방 멤버는 나, 민수, 지훈, 그리고 수희였다. 그중 민수가 평소 호러를 좋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왔다. 야, 너희들 미디디맨 산장 이야기는 들어봤어? 민수가 질문했다. 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당연히 모른다고 답했고 다른 애들도 모르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자 민수는 흥분한 듯 자세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미디디맨 산장은 진짜 오래된 전설이야. 옛날에 이 산장 주인이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서 끔찍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이용해 무슨 실험을 했대. 그 후로 괴담이 시작된 거지. 지금도 그 산장은 비어있고 근처에선 밤에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해. 수희는 유사한 괴담을 많이 들어서인지 크게 놀라지 않고 말했다. 에이, 닭뻥이야. 요즘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 믿는 사람이 어딨니? 하지만 지우는 달랐다. 지우는 민수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다. 야, 진짜 그런 산장이 있단 말이야? 어디 있는지 알아? 민수는 눈을 빛내며 그래,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 나도 찾아보고 있었는데 위치가 대강 이쯤일 것 같아. 라며 지도를 꺼내 보였다. 지도에는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 근처에 미디디맨 산장이라고 표시해 놓은 장소가 있었다. 호기심을 못 참고 우리 4명은 결국 한 주말 아침 차를 타고 미디디맨 산장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를 그저 흥미로운 그저 그런 괴담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상당히 달랐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린 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그야말로 외진 곳이었다.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고 산장 자체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민수가 잃어버렸던 종이 지도와 휴대전화 GPS를 동시에 사용해서 겨우겨우 산장으로 향하는 길을 찾았다. 산장은 말 그대로 폐허였다. 외부는 정말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은 듯 보였고 내부는 잎이나 바위 같은 잡동사니들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발을 들이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풍기는 것을 느꼈다. 마치 석연찮은 화학약품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인 듯했다. 우리가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희가 바구니에 담긴 오래된 편지 몇 장을 발견했다. 편지들은 이전 주인들이 남기고 간 것이 분명했다. 편지들에는 산장의 주인이 어떻게 수많은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갑자기 민수가 뭔가 발견했다며 우리를 불렀다. 우리 모두가 민수 쪽으로 다가가 보니 그는 낡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 계단 아래는 지하실처럼 보였고 지하실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다. 우리는 최대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부는 더욱 기괴했다. 바닥에는 피 묻은 자국들이 어지럽게 벽을 따라 나뉘어 있었고 각종 실험 도구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먼지 쌓인 벽 한 부분에는 커다란 금속 문이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모두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그곳에는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변형된 생명체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부는 사람 모습이었고 일부는 그저 괴물 같았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고통스럽게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순간 공포에 질린 우리는 다시 계단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들리는 끔찍한 신음소리와 차고 문 같은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는 듯했다. 먼 밖으로 나와서야 우리는 숨을 돌렸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짐했다. 절대로 그런 오래된 괴담이나 전설을 그냥 흥미로 찾아다니지 말기로. 미디디맨 산장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끔찍한 경험은 이제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루하루 지나며 문득 들리는 그 신음소리가 정말로 이상하리만큼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의 기억이 결코 마음 한구석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혹시나 다시 그런 무모한 탐험을 하고 싶다면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미디디맨 산장을 절대 잊지 말라. 그것은 단지 하나의 전설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곳에 존재하는 끔찍한 현실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대학 생활은 흥미롭고 자유롭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았다. 그래서 나는 종종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기숙사로 돌아가곤 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 2시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도서관에서 기숙사로 가는 길목에는 오래된 옛날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다. 낮에는 그저 평범한 일상 공간이지만 밤이 되면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이곳의 한 건물, 옥령관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무섭기로 유명했다. 옥령관은 오래된 역사 건물로 예전에 많은 학생들이 머물렀던 기숙사였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일부 강의실만 간혹 쓰이고 있었다. 기숙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옥령관 옆을 지나는 것이었지만 나는 괜히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 그날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길은 생각보다 어두웠고 도처에 있는 그림자가 날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계속해서 걸음을 재촉하던 중 어느새 옥령관의 뒷길로 빠져버린 것을 깨달았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주변은 점점 더 고요해졌고 옥령관의 낡은 창문들 사이로 스며나오는 희미한 빛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와서 몸이 떨렸다. 그때 옥령관 창문 너머에서 의문의 손길이 나를 향해 흔드는 것이 보여 깜짝 놀랐다. 내가 다시 쳐다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마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의 찜찜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 다시 옥령관 근처를 지날 일이 생겼다. 이번에는 낮이었고 해가 떠서 그런지 덜 무서웠지만 그래도 그날 밤에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서관에 도착해 공부를 하려는데 갑자기 내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물었다. 혹시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 나는 어둠 속에서 헛것을 본 이야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친구는 희죽거리며 말했다. 그거 알아? 옥령관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어. 예전에 그곳에서 한 여학생이 자살했대. 그 후로 밤마다 그 여학생의 홀령이 나타난다고 해. 내가 본 게 혹시 그거 아니었을까?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심장이 얼어 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게 실화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옥령관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나는 홀령 전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기록실을 찾아갔다. 옛날 신문 기사와 학교 기록을 뒤지던 중 드디어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실제로 20년 전 그곳에서 한 여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연수이었고 그녀는 학업 문제와 사생활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기사 뒤편에 작성된 학생들의 증언이었다.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그녀의 모습이 옥령관 근처에서 목격된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그 주장이 주로 새벽에 집중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다시 한 번 옥령관을 지나갈 용기를 냈다. 이번에는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발길을 멈추고 옥령관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다시 그 창문이 보였다. 그 창틀 너머로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섰고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형체가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 형체는 분명 한 여학생처럼 보였는데 얼굴은 흐릿하게 보여 잘 구별되지 않았다. 그때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전등이 깜빡거리면서 주변이 잠시 어두워졌고 형체는 순식간에 나를 향해 다가와 손을 뻗쳤다. 깜짝 놀라던 나는 뒷걸음질을 쳤고 그 순간 형체는 사라졌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귀에 울리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있는 힘껏 기숙사로 달렸다. 기숙사 방에 들어와서도 한참 동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계속해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내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 후로도 그 소리는 한동안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치 어떤 신호를 보내듯이. 며칠 후 나는 현경과 함께 다시 한번 그곳을 조사해보자는 결심을 했다. 그녀 역시 그 이야기를 듣자 흥미롭다며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녀의 홀령을 찾아내고 그 원한을 풀어줄 방법을 찾기로 했다. 한밤중에 우리는 다시 옥령관에 도착했다.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들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건물을 탐방하기 시작했다.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마치 연수의 아픔을 느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깊은 곳으로 다가갈수록 점점 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 속삭임, 발자국 소리까지. 그 순간 탐방에서 문이 살짝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문 너머로 희미한 빛과 함께 다시 그 형체가 보였다. 이번에는 분명히 그녀는 어딘가에 묶인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연수이의 홀령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에너지는 분명히 강렬했고 우리의 접근을 허락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수희야, 우리가 널 도와줄 수 있게 내 이야기를 들려줘. 그러자 방 안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무겁게 짓눌렸다. 갑자기 연수희의 모습을 투영한 듯한 형체가 바닥에 나타나면서 끔찍하고도 슬픈 장면이 그려졌다. 학업 스트레스와 혼자라는 외로움에 압도된 그녀는 결국 옥령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울컥하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리고 연수희의 혼령이 긴 세월 동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진실을 알리고 싶어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전부 들은 우리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 후로 학교 당국에 연수희의 이야기를 전하며 옥령관 안에 그녀를 기리는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 공간을 통해 연수희의 슬픔을 공감하게 되었고 그녀의 영혼은 결국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나 역시 그 후로는 더 이상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연수희를 기억하며 그녀의 고단한 삶과 슬픈 죽음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나는 앞으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진실과 외침이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하루는 늦은 밤에 공부하는 중이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유난히 깜깜한 밤 집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것 같았다. 창문이 덜컹거리며 울리는 소리가 기분 나빴지만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책상에 앉아 책을 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메시지가 한 통 왔다. 밑에 좀 내려와 줄래? 보낸 사람은 이웃에 살던 동생이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싶어 곧장 답장을 보냈다. 왜?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무슨 문제 있어? 하지만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나 해서 다시 메시지를 보냈지만 여전히 답장은 없었다. 평소에는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 무응답이 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나는 호기심과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하니 건물 입구는 고요했다. 불빛도 거의 없어서 주위가 암울하게 느껴졌다. 동생이 말한 밑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없어 건물 주위를 한참 동안 돌아다녀 보았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친구와 놀던 지하 주차장이 떠올랐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주차장 쪽으로 향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고 나서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어두운 주차장의 한 구석에 서 있는 여자가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오래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를 보는 듯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자 갑자기 주차장 전체가 차디찬 공포로 가득 찬 것만 같았다. 저기요,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계속 쳐다보기만 했다. 발걸음을 조금 떼려고 하는 순간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것은 동생이었다. 놀란 나는 이 상황에 대해 물으려 했지만 동생은 무언가를 깨달은 얼굴이었다. 형, 왜 여기에 나와 있어? 동생의 질문에 오히려 내가 당황했고 아까 문자를 보냈다며 얘기했지만 동생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갑자기 문득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확인해보니 아까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아예 없었다. 준비된 공포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동생은 급히 나를 끌어내려 주차장을 나섰다. 빨리 이쪽으로 와. 이상한 것이 있어라고 말하며 나를 끌고 집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며칠 전부터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꿨어. 저 여자를 본 것도 그때뿐이야. 널 해치려고 했던 것 같아. 집에 도착한 후 우리는 결국 종교상의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지역의 유명한 스님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자 스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조사를 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님의 도움을 받아 창문과 문에 부적을 붙이고 방마다 향을 피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었다. 또한
스님은 동생과 나에게 여러 번의 기도를 통해 악령을 멀리하도록 조언했다. 그 후로는 이상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밤의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여자의 눈빛과 삭막한 주차장,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메시지의 공포는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던 것일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오를 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밤의 공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